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자기야 강의를 맡게 된 김남아입니다. 자, 이 강좌는 여러분들이 전기 기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첫 번째 과목인 전기 자기학에 대한 기초 내용과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는 특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전기 자기학 이 강의는 3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시간 지금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기 자기학을 소개하고 전기장과 전기력, 그리고 전위와 전기 용량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은 전기 자기학의 내용, 그리고 이제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전기력과 전개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보고, 전위와 전기 용량으로 첫 번째 시간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실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여기 제시되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사 시험에 전기 자기학 공부를 대비할 수 있을까,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정전계와 도체계에서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다루는 건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리고 좋은 방법, 풀이 방법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기에서는 간단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기 자기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전기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적인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전기적인 현상을 보게 되죠.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기들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조명 기기들, 그리고 휴대폰이나 다른 전자기기들 여러 가지 있는데, 모두 다 기본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동작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면, 관심을 가지면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전기자기학의 소개에서는 전기자기학의 과목에서의 내용과 범위를 좀 알아볼 텐데요. 처음 이제 공부를 시작한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 건지, 얼마나 깊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좀 궁금증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 과목의 주요 내용은 일단 전기 자기 현상들에 대한 원리가 무엇인지 이제 공부하는 거겠고, 그리고 그 원리를 적용해서 어떻게 전기 기기나 또는 다른 전기 현상, 또 다른 어떤 그 응용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 과정을 이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는 수학 방정식이나 공식들도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 원리 하나하나 속속들이 공부해야겠지만, 실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기초적인 내용의 이해가 중요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발전되어 나가는지 그 다음 과정이 또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시작할 때는 전하와 전하의 흐름, 그리고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의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여러분 교과서에서 또는 공부하는 교재에서 나타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는 그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겠죠. 그게 가장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기 또는 용어, 그리고 이런 방정식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수식을 만났을 때 또 그것을 풀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제시되는 공식, 우리가 이제 결국 어떤 공식을 암기하게 되겠죠. 그런 공식 또는 관계식들의 의미를 좀 제대로 알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효과적인 학습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이런 내용과 방법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쌓아 나가겠죠. 공식들도 좀 외워 나가고 이렇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있어요. 출제자라고 할까, 또는 아니면 이 기사 시험의 출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간 몇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시험의 문제를 보면서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또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거나 추가적인 내용을 공부할 때 어느 정도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학 공식은 물론 어려워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반복하다 보면, 그리고 그 의미를 이해하다 보면 어느새 외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물론
외우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외워서 얼마나 잘 적용하는지가 중요한데 이해가 되지 않는 암기는 아주 글쎄 뭐랄까 휘발성이 강하다고 할까요?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외운다면 훨씬 더 오래 내 지식으로 남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처럼 결국엔 문제풀이를 얼마나 잘하는가입니다. 이 문제풀이는 빠르게 해야 되고 또 정확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첫째는 정확성을 늘려가는 거고 그 두 번째 과정에서는 이제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이것이 이제 효과적인 학습법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기기사 필기시험 과목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전기 자기학이 있고 그 다음에 제2과목이 전력공학, 세 번째가 전기기기, 그 다음에 회로하고 제어공학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바로 기술기준과 판단기준. 이 다섯 번째는 규정이죠. 규칙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암기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과목이 완전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암기하기 쉬운 다섯 번째 과목이 오히려 점수를 높이는 과목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분들은 이 다섯 번째 과목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공부한 만큼 지식이 이제 쌓아져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전기 자기학과 전기 기기가 아마 많은 분들에게 공부하기 어려운 과목인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고, 그 이유는 회로 이론이나 전력공학 이런 것들은 전기 자기학이나 전기 기기의 내용을 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그리고 대학에서 많이들 공부를 하게 되죠. 고등학교나 대학 과정에서 이 회로 이론, 회로 이론이나 전기 기기 이런 것들은 잘 공부를 전력공학 같은 것도 잘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전기 자기학이나 전기 기기는 그거만큼 그렇게 많이 그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 이제 과목당 20문항에서 과목당 30분이 되면 전체 이제 150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전기 자기학과 전기 기기에서 과락이 아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과목을 놓치지 않고 공부하는 방법,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게 되면 역시 다른 과목들에서 또 세이브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쨌든 전기 자기학인데 효과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이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면서 문제 풀면서 생기는 어떤 요령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출된 문제는 다시 또 기출이 됩니다. 다시 또 출제가 되는데 대개 이제 숫자만 바꿔서 출제되거나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단순 암기보다는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물리량이나 단위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외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내용을 잘 알면 이 단위나 물리량들도 쉽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잘 안 되는 걸 일단 또 외워두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계산에서 또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길러 나가는 것이 이제 공부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너무 모자라지도 않고 또 너무 남지도 않게 이렇게 이제 시간을 잘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한 2분 정도 이내에 풀어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서술 문제거나 단순 암기 문제, 지식 확인 문제 같은 경우는 한 30초 이내로 문제를 풀면 우리가 거의 한 80점 이상 정도 문제를 푸는 경우에 시간 배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평소에도 잘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이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 텐데 처음 전하와 전기력, 전개 이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작은 제목들을 보면 쿨롱의 법칙이나 전기력선, 전위와 전위 경도 그리고 가우스 정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나오게 되는데 시작이죠. 어렵지만 저를 한번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전하가 맨 처음에 나오게 되는데 전하는 영어로는 차지라고 합니다. 일렉트릭 차지. 그래서 전기적인 값을 얘기하는 거죠. 미국의 프랭클린이라는 과학자가 전하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하는 전기력의 근원이 되게 돼요. 그래서 전하 두 종류는 이제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는 거죠. 양전하 플러스 전하, 음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전기력이라는 건 어떤 거냐? 그림에 보이는 대로 유리는 우리가 이제 플러스 부호를 제가 이렇게 붙여놨고, 다른 거 하나 플라스틱에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놨는데, 이 플러스는 플러스 전하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마이너스라고 붙여놓은 건 마이너스 전하, 즉 음전하가 많이 있다, 더 많다는 얘기죠. 본래는 이제 중성일 거예요. 본래 이제 원자는 중성 원자가 되는데, 중성 원자라고 하는 건 원자 안에 들어있는 원자 핵과 그리고 전자의 전하량이 같아요. 그래서 원자 핵은 즉 양성자죠.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 핵은 양전하를 갖고 전자는 음전하를 갖는데, 그 개수와 그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상쇄돼서 중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전자를 더 많이 갖게 되면 중성에서 마이너스가 되겠고, 만약에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중성에서 전자를 잃어버려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처럼 두 개의 물체가 각각 왼쪽 그림에는 둘 다 양전하인 경우, 오른쪽 그림은 하나는 양전하, 하나는 음전하인 경우, 그래서 종류가 같은 전하들의 경우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종류가 서로 다른, 부호가 다른 전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걸 쿨롱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 전하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을 때 힘이 어떻게 더 크게 또는 더 작게 작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관찰하게 되는데, 그 실험을 통해서 관찰한 결과가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전하량의 기호, 전하가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하는 그 양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기호는 Q라고 써요. Q. 그리고 전하량의 단위를 그 사람 쿨롱의 이름을 따서 쿨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호,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기호가 있고 그 다음에 단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떤 막대의 길이 그러면 L은 뭐 예를 들어서 3m 이렇게 쓰게 되죠. 그때 L이 길이라는 랭스를 표현하는 기호가 되는 거고, 뒤에 3이 크기가 되고 미터는 바로 길이의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L은 3m라고 하는 걸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전하량 어떤 물체가 가지는 전하량 Q는 몇 쿨롱인가,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양전하, 이게 양전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양전하의 전하량을 Q1이라고 하자면 Q1이 2쿨롱 뭐 이런 형태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왼쪽은 이제 기호가 되고, 쿨롱이 바로 전하량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1쿨롱이라는 전하는 얼마나 많은 전하를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가 아직 잘 모르죠. 일단 여기 그림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은 같은 종류의 전하들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척력 또는 반발력이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아래 그림은 한쪽은 양전하, 한쪽은 음전하가 돼서 서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만 보자면 어떤 게 양이고 음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한쪽이 양이면 다른 한쪽은 분명히 음전하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던 대로 이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 그렇죠?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과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 핵은 다시 중성자와 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성자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성자라고 하고, 양성자는 양전하를 갖기 때문에 양성자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플러스라고 표시를 했고, 전자는 음성자라는 말을 안 쓰고 전자는 이미 이름이 붙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일렉트론, 우리말로 이제 전자라고 하는 거죠. 전자는 음전하를 갖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성 원자의 경우에는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와 그리고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가 동일하게 되는데, 각각 양성자 또는 전자 한 개가 가지는 전하량을 2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말로는 이제 기본 전하량이라고 합니다. 기본 전하, 엘리멘터리 차지가 돼서 기호를 앞에 엘리멘터리에 2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는 바로 1.6 곱하기 약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되죠. 이때 1.601을 이제 우리가 반올림해서 대략적으로 1.6이라고 하고, 뒤에 붙어 있는 10의 마이너스 19승, 그러니까 매우 작은 거잖아요. 쿨롱에 비하면 엄청나게 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양변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으로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
오른쪽은 1쿨롱이 되고 왼쪽 항은 그 역수가 돼서 약 6.24 곱하기 10의 18승계의 기본 전하량과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량은 예를 들어서 양전하가 1쿨롱 있다. 양성자가 약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있어야지만 1쿨롱이 되는 거고, 전자 즉 음전하 1쿨롱이라는 얘기는 전자가 6.24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있을 때 음의 1쿨롱 즉 마이너스 1쿨롱의 전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원자는 양성자가 2개인 원자 번호가 2인 헬륨 원자를 나타나게 되는 거고, 헬륨 원자가 중성이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도 2개가 되겠죠. 만약에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게 되면 얘가 있을 때, 전자가 있을 때 중성인데 잃어버렸으니까 양이 더 많아져서 양의 원자가 되죠. 이 양의 원자를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하고, 전자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전자를 하나 더 많이 갖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물질, 다른 원자로부터 전자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에는 전자가 하나 더 많아지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음의 이온이 되었다, 이렇게 음이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이온은 양전하, 음이온은 음전하가 되는 거고, 앞에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이런 것처럼 유리 전체가 양전하가 되어 있다, 이 얘기는 유리 속에 있는 모든 원자가 다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전하가 된 게 아니라 수많은 원자들 중에서 일부, 극히 일부가 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100만 개 원자 중에서 한 개의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기만 해도 전체적으로는 음으로 대전되는 거고, 전자를 잃어버리면 이제 양으로 대전되겠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전자를 얻어오게 되면 그때는 음으로 대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는 이렇게 이렇게 음의 부를 붙여놓긴 했지만 모든 원자들이 이런 게 아니라 일부의 원자들만 이렇게 이온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하를 불평등하게 된 거죠. 전하가 과잉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의 전하가 과잉되었거나 음의 전하가 과잉된 경우를 우리는 전기적으로 대전되었다, 전기를 띈다, 전하를 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대전시키는 방법, 즉 양음의 전하가 불균형이 되는 방법은 대개는 이제 전자를 얻거나 잃는 방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원자 핵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는 잘 이동을 못해요. 그래서 물체가 예를 들면 뭐 마찰 전기, 비벼서 전하를 띠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전자가 어떤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옮겨가기 때문에 전자를 잃게 되면 양의 전기로, 전자를 얻게 되면 음의 전기로 대전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쿨롱의 법칙을 실제 이제 식으로 바라보게 될 텐데, 이런 그림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한 번만 잘 이해를 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런 그림은 벡터로 표현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화살표를 우리는 벡터라고 합니다. 여기 오리진 또는 원점이 되겠죠. 원점, 어떤 이제 기준점에서 봤을 때 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 전하 Q1이 어떤 점에 존재하고 전하 Q2는 다른 점에 존재해요. 이때 Q는 전하량을 표현하는 또는 전하를 나타내는 그냥 기호입니다. 우리가 질량 M1, M2 이렇게 얘기하듯이 어떤 입자의 전하량 Q1, 다른 입자의 전하량 Q2, 또는 그냥 점전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점전하 Q1과 Q2가 이렇게 위치해 있을 때 Q1에 대한 Q2의 상대적인 위치, 이거를 R12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Q1에서 Q2로 화살표를 쭉 그으면 그 거리가 있겠고 방향이 존재하죠. 그래서 거리, 즉 거리와 방향을 함께 갖는 그런 양을 우리는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 그래서 여기 R12 벡터가 이렇게 있고, 그런데 두 전하가 만약에 같은 종류의 전하라면 서로 밀어내는 힘을 서로 가하겠죠. 그래서 Q2는 오른쪽 위쪽으로 F2라는 힘을 받고, Q1이 받는 힘을 굳이 그린다면 왼쪽 아래로 F, 크기는 똑같아요. F1과 F2의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이제 서로 정반대가 되겠죠. 만약 두 전하의 부호가 반대라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이렇게 가하겠죠. 이렇게 이제 힘이 가해지겠죠. 근데 지금은 서로 밀어내는 힘의 경우만 일단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F2는
Q2가 받는 힘을 표현한 거고 Q2로부터 Q2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그 화살표를 그렸으니까 Q2가 받는 힘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2도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2 즉 힘 벡터도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근데 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물리학이나 다른 데서 공부를 했다면 힘의 크기는 우리가 뉴턴을 쓰게 돼요. 뉴턴. 그리고 1뉴턴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 이제 중력에서 F는 mg라고 하는 식을 쓰게 되죠. 그래서 질량 m이 1kg이고 g는 9.8 미터 per 세크 제곱 또는 뉴턴 per 미터라는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얼마예요? 1 곱하기 9.8에서 9.8 뉴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kg의 물체를 우리가 공중에서 떨어뜨리면 지구로부터 끌어당기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지구가 끌어당기는 1kg에 대한 힘이 9.8 뉴턴이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는 뉴턴의 단위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냥 지구가 당기는 무게 얼마야? 그럼 1kg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학에서는 물리학이나 전기자기학이나 다른 우리 정량적인 값을 다루는 곳에서는 킬로그램이라는 중량 단위를 쓰는 게 아니라 뉴턴이라고 하는 힘의 단위를 무게로 쓰게 돼요. 일상에서는 친숙하지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해가 되겠죠. 내 몸의 질량이 예를 들어서 100kg이다. 그럼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은 100 곱하기 9.8 즉 980 뉴턴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힘의 크기를 뉴턴의 크기를 알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 뉴턴입니다. 힘입니다. 이게. 그러면 두 전하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할 텐데 이 힘의 크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계산해내는 과정이 바로 쿨롱의 법칙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F는 두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이때 거리는 Q1과 Q2가 떨어져 있는 실제 거리를 나타내는 거고 R12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그걸 이 식에서는 그냥 R이라고 씁니다. R의 제곱분의 Q1, Q2의 곱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하가 어떤 게 2배가 되면 힘도 2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전하량이 한쪽은 3배가 되고 한쪽은 2배가 됐다. 그럼 곱하면 3, 2, 6, 6배가 되는 거죠. 거리가 2배 멀어지게 되면 거리의 제곱은 4배가 되는 거죠. 2의 제곱이니까. 따라서 거리가 2배 멀어지면 힘은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거리가 3배 멀어지면 힘은 3, 3은 9, 9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하량과 거리의 계산을 통해서 힘으로 바꿔주는 매개상수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 식에서는 바로 K 값이에요. 이 K를 쿨롱 상수, 즉 쿨롱의 이름을 따서 쿨롱 상수라고 하고 또는 뭐 전기력 상수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K 값을 구해보면 K 값은 약 9 곱하기 10의 9승이 나와요. 10의 9승 값이 나오게 되고 단위는 뉴턴 퍼 미터 제곱, 뉴턴 미터 제곱 나누기 쿨롱의 제곱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두 개의 전하, 이제 Q1이 2쿨롱이고 Q2는 예를 들어 3쿨롱이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2m이다. 그러면 이 2쿨롱과 3쿨롱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 식에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K가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는 거고 Q1, Q2는 2 곱하기 3 하면 6이 되겠죠. 그리고 2의 제곱 4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6 곱하기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이라는 아주 엄청난 크기의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실제 엄청난 크기의 힘이 작용하는가? 바로 2쿨롱과 3쿨롱은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하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실제 이제 문제에 나오게 되면 마이크로 쿨롱이라는 단위를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1 마이크로 쿨롱, 예를 들어서 1 마이크로 쿨롱 이렇게 썼다면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승이죠.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1 나노 쿨롱도 있어요. 그렇죠? 이때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9승 쿨롱 이런 형태로 이제 크기를 변환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기출 문제를 보면 잘 나와 있을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쿨롱 상수 K를 쓰기도 하지만 오늘 그 다음 식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K 대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뭐 이렇게 읽어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을 쓰게 되는데 K가 9 곱하기 10의 구승이기 때문에 입실론 제로를 구해보면 이렇게 36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계산해 보면 약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단위를 보면 여기가 이 FM이라고 있는데 이 F는 페럿이에요. 페럿. 그리고 M은 당연히 길이 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F라는 단위를 공부하진 않지만 뒤에 가면 전기 용량 또는 정전 용량의 단위를 공부할 때 이 페럿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알아도 되겠어요. 그래서 K는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 단위를 다시 쓰게 되면 뉴턴 미터 제곱 나누기 쿨롱의 제곱 이런 단위를 쓸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식에서 보게 되면 좌변은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우변은 어떻게 돼요? 우변은 K만 남겨놓고 다른 거 단위를 쓰게 되면 아래는 미터의 제곱, 위에는 쿨롱, 그죠? Q1, Q2니까 쿨롱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만 계산해 보면 다른 거 이항해 보면 K는 뉴턴 미터 제곱 나누기 쿨롱의 제곱 이런 단위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쓴 건 단위를 쓴 거예요, 그렇죠? 기호가 아니라 단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 이 값을 그럼 외워야 되느냐? 이 값은 알고 있어야 돼요. 쿨롱 상수는 자 어떻게 외워요? 9 곱하기 10의 9승 99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면 됩니다. 99 대개는 이제 시험 문제에서 제시되기도 하지만 너무 익숙한 단위고 자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9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아니면 90억 이렇게 외워도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이 그림의 이 벡터 그림에 대해서 가끔 이제 어려운 문제로 나오면 힘의 크기를 그냥 단순히 구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벡터로 표현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간단히 한번 벡터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볼 텐데 F2의 방향은 지금 어느 방향이에요? 그래서 Q1에서 Q2를 바라보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 방향을 표현하는 벡터를 우리는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크기는 1인 단위만 표현하는 벡터. 그래서 여기서는 A 1, 2 이렇게 표현을 했죠. 1번 전하에서 2번 전하를 향하는 벡터인데 이 길이 전체를 따지면 R12가 되지만 그 길이를 1로 봤을 때, 즉 1로 생각하는 단위 1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이가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는 단위 벡터 A12라고 합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를 보면 여기까지는 힘의 크기가 계산이 되겠죠. 그죠? 힘의 크기 그리고 방향까지 이렇게 이제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크기 그리고 오른쪽은 방향 이렇게 되죠. 그러면 크기와 방향이 다 결합이 되어 있어요. 물론 곱하기의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죠.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로 완전하게 벡터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한다. 알아두면 좋겠고 이때 이 단위 벡터 A12를 구하는 과정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R12라는 벡터는 자 다시 한번 식을 써보겠습니다. R12라는 벡터는 크기가 있겠죠. 크기는 R12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크기고 방향이 있어야겠죠. 방향은 A12 방향이 되는 거죠. 1에서 2를 바라보는 방향 A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A12에 대해서 정리하면 양변을 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이 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R의 크기분의 R 벡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R의 크기분의 R 벡터 이게 바로 그 R 벡터의 단위 벡터가 되는 겁니다. R은 이런 R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의 단위 벡터는 크기분의 그 벡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형태가 되는데 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고 암기 여러 번 하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돼요. 어떤 벡터는 크기와 방향 이렇게 하나하나씩 여러분 조각 분석을 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크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 R12 벡터라고 하는 건 1에서 2를 향하는 벡터인데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Q1에서 100
1번 전화에서 2번 전화를 가는 길이 꼭 이 길만 있는 게 아니죠. 원점을 들렀다가 이렇게 가도 되겠죠. 원점을 들렀다가 원점에서 다시 Q2를 향하는 두 벡터를 더해도 그게 바로 R12 벡터랑 동일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12 벡터라고 하는 건 어때요? R12 벡터라고 하는 건 1번에서 원점을 가는 벡터 더하기 원점에서 2번을 향하는 벡터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1번에서 2번을 향하는 벡터는 R1 벡터가 바로 원점에서 1번을 향하는 벡터예요. 다시 여러분들 잘 보시면 R1 벡터의 방향은 원점에서 1번 전화를 향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건 1번 전화에서 원점을 향하는 벡터죠. 그러면 마이너스 R1 벡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R1 벡터의 부호를 반대로.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R1 벡터가 되는 거고 원점에서 2번을 향하는 벡터는 그대로 R2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R2-R1이 되는 거고 R2-R1 벡터는 크기와 단위 벡터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쭉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우면 단위 벡터와 이 벡터로 표현된 식은 조금 나중에 뒤에 공부를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이 식을 표현해 보면 이렇게 F1이나 F2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F2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F1은 F2가 받는 힘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이 F1을 구할 수 있겠죠. F1 벡터는 F2와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만 앞에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F1, F2를 다 구해볼 수 있는데 가끔 문제에서는 1번 벡터가 받는 힘을 구하라, 1번 전화 또는 2번 전화가 받는 힘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면 이런 형태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크기를 구하고, 그렇죠? 크기는 쿨롱의 법칙에서 바로 구할 수 있겠죠. 방향은 서로 밀어내는 방향, 서로 가까워지면 또 화살표 반대로 해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단위 벡터를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간에 나왔던 문제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 문제는 사실은 어려운데 너무 쉬운 것만 공부하면 사실 공부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거 다시 볼 텐데요. P점이 있고 Q점이 있어요. P점, Q점, 1번, 2번 이렇게 안 하고 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1번 점에 전화가 있고 2번 점에 전화가 있습니다. 1번 점에 있는, 즉 P점에 있는 전화는 300 마이크로쿨롱이고 Q점에 있는 전화는 마이너스 100 마이크로쿨롱이에요. 그럼 서로 끌어당기겠죠. 예, 서로 끌어당기는 그림으로 이제 나타내 봐야 되는데 끌어당기거나 밀어내거나 간에 어쨌든 식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이 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이 식을. 그렇죠? 예, 왜냐하면 Q1과 Q2가 부호가 같으면 이 분자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고 만약에 Q1, Q2 부호가 다르면 마이너스가 나와서 힘의 방향이 다시 또 반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호에 걱정하지 말고 부호를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단위 벡터를 먼저 구하면 P에서 Q를 향하는 벡터.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Q, 그렇죠? Q점에 있는 Q2, 그렇죠? Q점에 있는 전하가 받는 힘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P에서 Q로 향하는 단위 벡터를 먼저 구해야겠죠. 그래서 앞에서 제시됐던 방법대로 이걸 구하는데 우리가 크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두 점 사이에 거리를 재면 돼요. 이 거리는 각각의 2-1, 0- 뒤에 있는 0-2, 5-3 이 각각의 제곱을 루트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값을 구해보면 3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3m 떨어진 거죠. 이게 단위가 미터로 되어 있다면 3m 떨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단위 벡터를 가지고 단위 벡터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RQ-RP를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럼 Q가 1이고 2고 Q의 X, 이거 X죠. X, Y, Z 좌표를 다 넣어줘서 각각의 방향을 우리 X, Y, Z라고 해도 되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I, J, K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X 방향, X 좌표, X 방향이라는 단위 벡터를 I 벡터, Y 방향의 단위 벡터를 J 벡터, 그리고 Z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K 벡터 이렇게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는 1,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3, Z축 방향으로는 이만큼의 방향을 가지는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를 이제 구할 수 있겠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식에 집어넣게 되면 거리의 제곱분의 Q1, Q2,
곱하기 단위 벡터 이렇게 넣는 거죠. 그리고 앞에 들어가는 쿨롱 상수 K를 써주게 되면 이렇게 식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맨 처음 공부하니까 벡터 공부할 때 어렵게 그래도 공부를 했어요. 근데 문제를 풀려고 하면 잘 안 풀려요. 그렇죠?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면 Q1에서 Q2를 향하는 벡터를 먼저 단위 벡터를 먼저 구해내는 거고 나머지는 크기를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죠. 크기와 물론 전하의 부호를 집어넣어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전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쿨롱의 법칙을 살펴봤고 전개라고 하는 건 전기장이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영어로는 electric field가 돼서 우리말로는 마당 또는 바탕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백그라운드 또는 뭐 플레이그라운드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전기력이 작용할 수 있는 바탕을 얘기하고 이 전개는 전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점에 전하가 있다면 그 주변에 전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또는 전기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전하 Q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전개가 만들어져요. 자, 그리고 점전하 스몰 q도 있죠. 소문자로 표현된 스몰 q도 있고 대문자로 표현된 라지 q도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전하가 있으면 두 개의 전하는 둘 다 양전하라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이 스몰 q의 입장에서는 소문자로 표현된 q의 입장에서는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힘을 받고 있는 거고 그 얘기는 그 q가 오기 전에 뭔가 그 공간에 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면 그 전하가 거기 가면 그게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에 이미 존재해 있는 그 무엇, 그렇죠? 그걸 우리는 전기력을 가할 수 있는 그 무엇, 이걸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패러데이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죠. 쿨롱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두 개의 전하만 알면 힘을 구할 수 있는데 스몰 q의 입장에서 보자면 즉 패러데이는 이렇게 해석한 거죠. 스몰 q의 입장에서 보면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힘을 받고 있어. 그 얘기는 그 q가 존재하고 있는 그 위치에 어떤 작용이 가해지고 있다는 거고 그 작용을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전기장의 기호는 2를 쓰게 돼요. 전기장 또는 전개의 기호는 우리가 2를 쓰게 되고 2의 단위는 뉴턴 미터라는 단위를 쓰게 되는데 뉴턴 퍼 쿨롱이죠. 뉴턴 미터가 아니라 전기장의 단위를 여기다 쓰죠. 뉴턴 퍼 쿨롱 이렇게 쓰게 돼서 다시 얘기하게 되면 1쿨롱당 작용하는 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에서 보면 쿨롱의 법칙이죠. 이 식은. 그렇죠? 쿨롱의 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스몰 q가 받는 힘이 이런 힘을 받는다는 얘기고 여기 있는 스몰 q를 제외한 그 나머지 그렇죠? 이렇게 이 나머지를 2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Q가 여기에 존재하면 이런 힘을 받아. 그러면 그런 힘을 가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뭐야? 2다 이런 얘기예요. 2. 그 2는 쿨롱의 법칙을 따져보니까 R제곱분의 KQ 또는 우리 유전율을 써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제곱분의 Q가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개를 만드는 즉 이 점을 P점이라고 합시다. P점의 전개를 만드는 건 누구예요? Q가 만드는 거죠. 라지 Q가 만드는 거고 스몰 Q는 스몰 Q 주변에 만드는 거지 그 위치에는 전개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정의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 Q로부터 거리가 R인 점에 만들어지는 전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제곱분의 Q. 그래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공간에 만들어지는 전기는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전하가 크면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전개는 강해지겠죠. 언뜻 그림에서 보면 그럼 이 점에서만 전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개는 이 주변 모두에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 전개를 표현하는 그림을 좀 그려보는데 모든 점에서의 전개를 다 이어주는 것 중에서 대표적으로 선을 몇 개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양전하 주변에는 양전하로부터 퍼져나가는 방향으로 전개가 만들어지고 물론 전하에 가까운 곳에서는 전개가 커요. 그리고 먼 곳에서는 전개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거를 이 그림에서는 밀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선 거리가 가깝죠. 이 얘기는 전개가 크다는 얘기고 먼 곳에서는 어때요? 선 거리가
멀죠. 이 얘기는 전개가 약해지고 있다. 전개의 세기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향은 어느 곳에서든지 양전하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의 전개는 양전으로 멀어지는 이런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음전하에 의해서는 음전하를 향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그림이죠. 음전하를 바라보는 쪽으로 전개가 형성이 되고, 양전하와 음전하가 같이 있다면, 공간에 같이 있다면, 자, 이거는 둘이 따로따로 있는 거고, 이건 둘이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공간에 같이 있다면 양에서 나와서 음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려져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즉 모든 점에서의 전개를 다 표현하는 대표적인 그림들을 화살표로 나타낸 이것을 우리는 전기력선이라고 합니다. 전기력선 또는 전기장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맨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전기력선은 서로 겹쳐지지 않습니다. 서로 이제 엇갈린다는 얘기죠. 교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기력선이 가까이 밀도가 크면 전개의 세기가 강한 것이고, 밀도가 낮아지면 전개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단위는 뉴턴 퍼 쿨롱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시험 문제에 또 나오는 그런 형태도 될 수 있는데, 기초적인 내용으로 어떤 이렇게 큰 물체가 있어요. 물체. 우리 실제 물체는 점은 아니죠. 점과 점이 많이 결합이 된 연속적인 물체예요. 그죠? 뭐 이런 물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점점이 모여서 어떤 물체를 이루는 건데, 그러면 아주 작은 점, 무한히 작은 점으로 수학에서는 미소 부피를 가지는 미소 요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미소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안에는 이제 전하가 들어 있으니까 미소 부피에 해당하는 미소 전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소 전하는 아주 작은 전하 dq로 표시합니다. 그렇죠? dq. 그래서 앞에는 이 식은 d 곱하기 q가 아니라 dq라는 얘기예요. 매우 작은 전하 이런 얘기인데, dq는 어디에 들어 있어요? dv, 매우 작은 부피 안에 들어 있는데, 부피랑 뭐를 곱해서 전하가 돼요? 그 값을 우리는 전하 밀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전하 밀도. 그래서 전하 밀도 로는 dq 나누기 dv가 돼서, 요 dv 안에 들어 있는 전하 dq를 그 dv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즉 전하 나누기 부피가 돼요. 그래서 쿨롱 퍼 미터의 세제곱 이런 단위를 갖겠죠. 그래서 우리 부피로 나눠주면 되게 우리가 밀도라고 얘기를 하듯이, 여기서도 이 로를 전하 밀도, 이 로를 전하 밀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이 그림에서 그럼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어떤 커다란 또는 부피를 갖는 물체가 있을 때, 예로부터 어떤 거리에서의 어느 지점에서의, 여기 지점은 뭐 P점이라고 할까요? P점에서의 전개를 구하고 싶다면, 이 작은 점점점들이, 그렇죠? 미소 부피들이 만드는 전개를 다 더해주면 전체 전개가 되겠죠. 각각의 영향을 더해야 전체 영향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P점에 만들어지는 전개는 미소 전하가 만드는 전개, 미소 전개를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전체 전개 어떤 점, P점에서의 전체 전개는 그 점에 미소 전하가 만드는 미소 전개를 다 더한 것과 같다. 그래서 적분이라고 하죠. 수학의 적분식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미소 전개니까 미소 전하 dq에 의한 전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점 전하에 의한 전개는 이렇게 표현하듯이 동일하게 미소 전하에 의한 미소 전개를 구해볼 수 있고, 그 미소 전개를 다 적분하면 전체 전개가 돼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은 이렇게 이제 적분식을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져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이걸 가지고 그럼 조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는 다루진 않겠어요. 쉬운 문제는 다루지 않고 좀 어려웠던 문제를 다뤄보면, 진공 중에 균일하게 대전된 반지름 A인 쭉 나와 있는데,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반지름 A인 고리 모양의 전하가 있는데, 전하 밀도는 그리스 문제 람다로 표현해요. 근데 얘는 부피 전하 밀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전체 전하를 그냥 길이로 나누는 겁니다. 길이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람다의 선전하 밀도를 가지는 반지름 A인 고리의 중심에서 X축으로 거리 X만큼 떨어진 곳, 그죠? 이 위치 P점에서의 전개를 구하는데,
그러면 얘는 연속체잖아요. 이렇게 연속 점점이 모여서 돼 있기 때문에 작은 길이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작은 길이 dl, 그래서 미소 길이에요. 그 미소 길이가 만드는 미소 전하가 있겠죠. 미소 길이 안에 들어있는 미소 전하는 바로 전하 밀도 람다를 곱하면 되는 거죠. 본래 람다의 의미는 어떤 길이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이죠. 그런데 균일하게 들어있다면 작은 길이 안에는 작은 미소 전하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dq를 구해보면 dq는 람다 곱하기 dl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람다를 우리는 선전하 밀도라고 얘기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쓰게 되면 dq를 길이 dl로 바꿔줄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적분식의 적분의 형태를 가지고 얘를 구해보면 구해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쪽에 있는 dl이 만드는 전기장은 dl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 되겠죠. 그런데 반대쪽에 또 dl이 또 있죠. 그럼 이 dl은 P점에 이렇게 멀어지는 방향의 전기장을 만들어내겠죠. 그 그림을 왼쪽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 만들어지는 전개는 미소 전하에 의한 전개 D가 있으면 반대 방향의 D가 또 있게 되는 거죠. 이 그림처럼, 그렇죠? 이 그림처럼. 그러면 왼쪽 방향과 오른쪽 방향은 서로 같은 크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직축 방향, 그렇죠? 위쪽 방향, 이 X축 방향으로의 전개만 서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어차피 다른 방향이어서 수직 방향은 없어질 테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방향의 성분을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곱해줘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각삼각형이라고 하자면, 그렇죠?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이 크기가 구해지죠. 그렇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요 수직 성분이잖아요. 수직 성분은 이 비스듬한 성분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 이제 적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D는 우리가 본래 이제 알고 있던 식 dq에 의해서 D가 구해지고, dq는 람다 dl로 표현될 수 있고, 거리 R은 이 거리죠. 예로부터 거리가 이 dl로부터 P까지의 거리는 이 거리 R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R은 바로 직각삼각형에서,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A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그게 바로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R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다시 기하학적으로 보면 R분의 X가 되겠죠. 요거 분의 X가 바로 코사인 세타가 돼요. 이게 세타면 얘도 역시 이렇게 해서 세타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코사인 세타를 곱해 주게 되면 이 식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적분을 할 때 dl만 적분해 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a나 x 이런 것들은 다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위치를 잡아도 여기까지 a가 되고 x는 그대로 x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적분을 통해서 얘를 적분해 주면 바로 2가 구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dl을 적분하면 전체 길이를 의미하는 거죠. 이 고리 전체의 길이가 바로 원주가 되겠죠. 2파이 a가 나오게 되는 거고, 2파이 a를 곱해 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과정을 그럼 2분 내로 풀라는 얘기냐? 2분 내로 풀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매우 빠르게 풀지 않는다면. 그래서 대개는 어떻게 해요? 이 식을 그냥 암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가끔씩 출제되는 내용이고 작년에도 올해도 출제가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풀어서 우리가 공부할 게 아니라 이 값을 아예 암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암기식으로 실제 이제 답도 다른 형태로 변형되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이제 출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런 문제로 답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답이 구해지겠죠. 그러니까 바로 눈으로 보고 이거는 이제 암기해서 답을 맞춰야 돼요. 공부할 때는 이렇게 구해봤지만,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있고 이제 풀어서, 그렇죠? 계산해서 푸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전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전위라고 하는 건 기호로 V를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전위의 의미는 단위 전하당 갖는 전기 위치 에너지를 얘기해요. 우리 전하가 존재하면 전하들 사이는 서로 밀어내고 막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겠죠.
그 힘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전기장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그 전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형태가 외부에서 그 전하들을 옮겨줘야지만 그런 전하가 배치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옮겨준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어떤 일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즉 전하들의 배치가 만들어졌을 때 그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자면 아래쪽에 양전하 Q가 있고 위쪽에 점전하 Q가 있어요. 그렇죠? 이 둘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고, 위쪽에 있는 스몰 q가 있는 그 위치에서 보자면 아래쪽에 있는 양전하에 의한 전기장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전기장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먼 곳에서는, 이렇게 먼 곳에서는 좀 전기장이 약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E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E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Q가 R에서 R로, 처음 위치는 P점에 있는 요 R만큼 떨어진 위치인데 다른 위치로 좀 변경을 시킨 거죠. 위치를 옮긴 겁니다. 그래서 라지 R에서 스몰 R로 위치가 변경이 되었다면, 자, 힘을 받으면서 위치가 이동되었기 때문에 그 힘이 하는 일이 존재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 힘과 거리가 있으면 그 힘이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힘이 하는 일을 구해보는 겁니다. 적분의 과정을 통해서 힘이 하는 일을 구해보면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뒤에 붙어있는 이 값을 다시 한번 써보는데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 값이 전기장이에요. 그렇죠? 전기장, 점전하 Q로부터 거리 R만큼 떨어진 위치의 전기장이 되고, 전기장의 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기호로 바꿔서 넣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이 돼요? W는 Q, E, DR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뭐였어요? 이게 F 곱하기 DR의 적분이었던 거죠. 그렇죠? 힘 곱하기 거리가 1이 되는데 그걸 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전기장 곱하기 거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래 F가 QE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F가 QE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장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요? 단위 전하당 갖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하 Q는 어떤 힘을 받아요? 이런 힘을 받아요. 이런 힘을. 그렇죠? 쿨롱 법칙으로 표현되는 이런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을 전하 Q로 나눠준 것이 바로 이 값이죠. 전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전개되는 과정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좀 복잡하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쭉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뭐가 나오냐,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VB-VA, A점에서 B점으로 옮겨갈 때 여기서는 거리가 R인 점에서 거리가 스몰 R인 점으로 옮겨가는 경우죠. 그래서 일반 좌표로 이제 일반 점으로 표현해서 A에서 B로 옮겨질 때 전위의 변화는 전위차라고 합니다. 두 점 사이에 전위차죠. 전위의 차, 그죠? V의 차이니까 전위차는 전기장을 적분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적분하는데 여기는 거리죠, 길이. 그래서 전기장이 균일하다면 이 값은 그냥 전기장 곱하기 거리 D로 표현되게 돼요. 이런 형태로. 자, 우리가 거리를 적분한 게 거리니까요. 자, 그래서 점전하에 의한 전위 VR을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로 두게 되면, 왜 이렇게 두는 겁니까? 여기 이 과정에서 식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적분해서 얘를 적분하게 되면, 즉 R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걸 이렇게 얘에서 얘를 빼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R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라지 R이죠. 그래서 기호로 붙여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전이라고 하고 V로 표현하자. 그러니까 표현해 보니까 V는 어떻게 돼요? VR은 R분의 Q. 그죠? 즉 Q로부터 거리가 R인 점에서의 전위는 K 곱하기 R분의 Q 또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분의 Q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전하에 의한 전위,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야겠죠. 내용을 공부했으면 자주 나오는 공식은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해보고, 전압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는 전기 회로에서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 전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두 지점의 전위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지점의 전위차니까 4파 엡실론 제로분의 Q R분의 1 마이너스 R분의 1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점전하에 의한 전위라면,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점전화일 때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압이라고 하는 걸 본래는 두 지점의 전위차이기 때문에 기호로 엄밀하게는 델타 V 이렇게 표현하죠. 델타를 쓰면 두 지점의 어떤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자주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아예 V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위차 전압 본래는 델타 V라고 써줘야 되지만 전위의 V와 동일시해서 쓰기도 한다. 물론 이제 전위와 전위차를 모두 나타낼 때는 구별을 좀 해줘야겠죠. 그때는 이렇게 해서 전위까지 좀 살펴봤고요.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을 때는 요 식을 다시 보게 되면 전기장을 적분하니까 전위차가 나오죠. 그럼 양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 적분했던 걸 미분하면 그냥 원함수가 나오죠. 원함수 2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좌변은 전위차를 미분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미분하게 되면 미분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V를 X로 미분한 거죠. 물론 이제 편미분입니다. 독립미분한 경우가 이렇게 되는데 이걸 기호로는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델 V 또는 이걸 마이너스 GRAD V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V라고도 하죠. 그레디언트 V. 그래서 우리말로는 전위경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위경도. 자, 이거는 앞에 텍스트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전개의 세기는 이 2가 전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개의 세기 또는 전개는 전위 경도의 마이너스와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외울 때는 2는 마이너스 이걸 이 기호를 우리는 델이라고 해요. 델 또는 그레디언트라고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좀 외울 게 많죠. 이렇게 해서 전위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용을 좀 잘 확인해 두시고 암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전위에 대한 문제 이걸 풀면서 좀 이번 시간은 마무리를 좀 해볼 텐데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40V/m인 전개 내에 50V 되는 점에서 1쿨롱의 전하가 전개 방향으로 80cm, 0.8m죠. 이동하였다. 그 점의 전위는 몇 볼트인가? 아주 쉬운 문제인데 처음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점이 있어요. A점에서 B점까지 전하가 옮겨가는 경로가 위쪽 녹색 화살표로 표현이 되어 있고 전개는 A에서 B로 향하는 전개입니다. 그래서 전개의 세기가 40V/m죠. 이 볼트/m라고 하는 건 1m 갈 때마다 40V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전개의 방향대로 1m 갈 때마다 40V 감소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전개는 어떻게 썼어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 이렇게 썼었죠. 또는 V는 뭐 D 크기를 보면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기도 합니다. D는 거리, 전개, 전위차 또는 전압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따라서 E는 V-D가 돼서 단위로 보면 전위의 단위, 전위차의 단위는 그대로 볼트가 되고 길이의 단위는 미터가 되기 때문에 볼트/미터로 전개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식에서 40V/m로 나온 건 바로 전개 2가 되는 거죠. 자, 식을 보면 VB-VA는 A에서 B까지 전개가 하는 일에 마이너스가 되고 전개가 평등 전개 또는 균일한 전개이기 때문에 그냥 전개 곱하기 거리 해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 곱하기 거리 해주면 전개가 40이고 거리가 0.8m니까 32V만큼의 이게 바로 전위차죠. 전위차가 존재해요. 또는 그냥 V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죠? V. 그래서 A가 B보다 32V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면서 전압이 또는 전위차가 32V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A점의 전압은 얼마라고 했어요? 50V라고 주어져 있죠. 32V가 떨어지게 되니까 B점의 전압은 18V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의 방향대로 움직이면 전위가 감소한다. 그래서 이 식이 바로 그런 의미죠. 앞에 붙어 있는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전개의 방향대로 움직이면 전위가 감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는 전하와 전기력, 그리고 쿨롱의 법칙, 전개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사실 전개를 표현하는 식, 그리고 뭐 전위를 표현하는 식이 좀 어렵긴 하지만 어려운 거는 내용을 쭉 이해하고 나서 시험 볼 때는 당연히 암기된 형태로 대비를 해 줘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전기 용량과 유전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